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2024년 11월 6일. 네, 윤칼세의 난타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이미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주천 원광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님이 오늘 출연하십니다. 네, 여러분 많은 기대하시고 들어오시겠죠? 지금 아주 오늘 반응이 굉장한데요. 네, 굉장하십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 이주천 교수님의 출연이 시적절하게 타임리한 것 같습니다. 타임리. 네,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오시면서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네, 우리 이 교수님 다 준비되셨죠? 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이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우리 김종필 총재가 입으셨던 과거의 국민복이라고 기억하시죠? 예. 국민복. 그 국민복을 입은 우리 김종필 총재랑 토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예. 농담이? 전망이 끝내주네요. 아, 그러시죠? 전망, 예. 네, 전망이 좋죠. 저기가 이제 남한산성. 남한산. 예. 그렇죠? 남한산성. 그 다음에 수서역. 예. 그 다음에 대모산. 예. 굉장한 전경입니다. 네. 특히 아주 오늘, 네네네. 완전 가을이요. 완전 가을입니다. 예. 자, 완전 가을이죠? 예. 1, 2분 남았습니다만, 어디 점심 식사를 하셨고요. 예. 사무실을 옮기셨다고요? 교대로. 오늘 처음 가봤습니다. 교대. 네, 예. 사무실. 30분, 35분 걸리네요. 예. 네. 교대역에서 우리 여기 윤가세 사무실까지. 예. 앞으로 지금 그동안 2주에 한 번씩 나오셨는데, 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죠, 뭐. 저 생각해보기.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요즘 정말 우리 역사적 접근을 해야 할. 예. 그렇죠? 역사는 반복된다.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예. 굉장히 비슷하게. 그 역사 공부하는 이유가 네. 반복되는 미스테이크를 줄이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국민들이 역사 공부를 안 하면 실수라든가 에러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네. 그 다람쥐 세 바퀴 돌듯이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을 딱딱 끊으시니까 예. 제가 이어가기가 어려운데. 예. 네. 이제 한 30초 남았습니다. 4시 딱 올리면은 본격적으로 예. 토크를 하고요. 여러분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단골손님들 이세진님, 홍한성님, 이영숙님, 민경영님, 네, 한아자님, 시지선님, 가위바위보님, 아이고 소크라테스님, 그렇죠? 이현성님, 나석교님, 대하강님, 아유 감사드리고요. 오후는 약간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댓글을 열심히 보면서 방송을 합니다. 자, 2024년 11월 6일 오후 4시 우리 이주천 원광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윤칼세의 난타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대단한 주제예요. 윤석열, 김건희 불행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필연. 이재명 대 한동훈 어떻게 귀결될까? 조국이 실패하는 몇 가지 이유들. 전부 다 비판적인 건데요. 예.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불행을 목도하고 있죠. 그죠? 예. 아주 리얼하게 목도하고 있는데 그 불행의 씨앗이 어디에서 출발했다. 이제 제가 좀 한 정리를 해보니까 네. 한 8개 정도의 그 실책이라든가 그 실정 8개 정도가 있는데 정리를 해본다면 8개 정도. 그 첫 번째로는 네. 그 과거에 피 묻은 행적입니다. 손에 피를 묻힌 행적. 그러면 그 좌익의 행동 대장하면서 보수를 괴멸시키는데 앞장섰거든요. 앞잡이. 그게 이제 첫 번째 과거 행적이 손에 피를 묻혔다는 것이고 첫 번째. 그게 첫 번째. 가만히 행적. 보세요. 그게 태생부터 태생적인 권력의 그런 원초적인 오리진 오브 파워. 권력이 이 탄생되는데 레지티미시라고 정통성. 네. 정통성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처음 출발부터 과거 행적에서 정통성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적이 보인다는 거죠. 과거 행적에. 그게 첫 번째고. 그래 보수를 괴멸했다는 거죠. 네. 아니 하나하나 좀 얘기해 보죠. 예. 지금 8가지 그냥 쭉 읽어버리면 그 5분도 안 걸려요. 과거 네. 행적. 좌익의 행동대장으로 보수를 괴멸시켰다는 것. 그것이. 아니 그런데 제가 이제 반론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후보의 입당을 받아들여 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정통성이라는 게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전에 전의 그 피 묻은 손에 피 묻은 행적 그런 그 태생적인 권력의 태생적인 문제가 있는 정권으로 출발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때를 벗기려면 그것에 대한 전향적인 전향 자기 선언 이것이 잘못되었다든가 나는 보수를 복원하겠다든가 뚜렷한 프로클레이션 선언이 없었어요. 그냥 어정쩡쩡하게 해가지고 누가 우리를 초대했지 않냐 해가지고 그냥 왜냐하면 과부 집에 주인이 없는데 그 과부를 강간을 하고 그 집을 안방 주인한테 차지한 그런 케이스예요. 과부를 겁탈해가지고 신랄하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 주인이다 해가지고 올라탄 형국이라니까요. 그 집 주인이 행세를 한 거예요. 겁탈해가지고 보수를 겁탈해서. 근본적으로 이 교수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혐오주의자이시군요. 그 참여록을 왜냐면 운동권이 전향을 하면 확실하게 전향을 하는 선언이 있잖아요. 기자회견에서 뭐든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학습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없이 권력을 들어가면서 찬양을 해가지고 충충충 하는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진 게 미스테이크죠. 그러면 원천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지율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라는 게 조선일보의 조작인데 그 조작에 녹아난 거죠. 조작에 김대중이라든가 칼럼니스트라든가 조중동이라든가 그 조중동 그 방 사장의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언론이 매니플레이션을 해가지고 이런 조작에서 국민들 보수 언론이 쏘가 넘어간 것이죠. 그 불행의 시작이 그러니까 단추를 잘못된 거예요. 잘못 깬 거예요. 선택을 잘못했다는 게 제일 근본적 이유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데리고 왔을 때 확실한 전향이라든가 확실한 요구라든가 그걸 단단히 매를 잡고 잘못된 걸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권력자니 후보자니 당선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냥 아첨을 하고 그냥 비비고 중성을 맹세하는 북한식의 그냥 으쌰으쌰하는 과정에서 원래 이 사람이 그 질이 잘못된 사람이었는데 탈선 내가 별 잘못한 거 아니네 이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네 이게 버릇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질을 잘못 들은 거예요. 대학 공부부터 잘못인데 잘못 데리고 온 사람이면 교육을 시킨 거라 컨트롤 하면서 이렇게 멘토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버릇 없는 사람을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보수의 선택이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시작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고. 자, 진보 좌파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원래 진보 좌파 진영에 있던 사람인데 진보 좌파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빼앗겨 가지고 그렇잖아요. 빼앗겨 가지고 정권까지 넘겨줬잖아요. 그러면 철천지 왼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철천지 원수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문재인과의 고리가 있거든요. 끈끈한 고리. 검찰총장을 문재인이가 검찰총장을 지키면서 이 국민당으로 표보를 하니까 문재인 입장으로는 이재명하고 윤석열이 하고 양다리 작전으로 갖고 놀 수가 있는 그 여지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양산에서 편안하게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양다리 거중조정을 하면서. 그걸 우리가 간파를 한다면 윤석열이는 의리의 사나이로서 문재인을 청산을 못하고 있는 것이 저는 숙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수우파 입장에서는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제정신 있는 사람이 안 됐고죠. 아니 데려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 없는 어떤 그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봐야 돼요. 당연히 있죠. 그렇죠?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래 김대중 노무현 철저한 숭배자 아닙니까? 변호인 그 영화를 보고 뭐 2시간 3시간 울고 5.18 가가지고 또 고위 공직자들 다 데리고 갔잖아요. 열차 타고. 그게 뭔 짓이에요?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후보 시절인데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제주 4.3 사건 가서 연설했고. 이 삐뚤어진 국가관을 가진 인물인데 이걸 그대로 하도록 방치를 했잖아요. 완전히 그 삐뚤어진 국가관과 좌편향된 역사관을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잘못된 거 지적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뒀잖아요. 계속 또 그다음에 청와대 어린이 놀이터 공 하나 만들고 그건 뭐 당연히 이제 김건희 여사가 나는 충동기도 했다고 보는데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 낭비고 안보 위기를 초래했고 그것이 또 경호의 과부하 문제가 걸립니다. 그것이 또 이태원 참사에 간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또 그다음에는 장현입니까 외유를 갖다가 한 석 달은 같이 싶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1년 중에. 이 500원, 600원 날라갔어요. 666억이죠. 공식적으로만 날라간 게. 김 여사 또 쇼핑한다 해가 또 물을 빚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예산만 666억이고 나머지 뭐 외교부다 뭐 산업통상부 장관이다 뭐 이런데 또 재벌들이 쓴 거 돈까지 다 합하면 그게 뭐 1,000억이 될지 2,000억이 될지 사실 가늠하기도 어려운 정도. 그 돈의 반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라면 당신 좀 집에 있어라. 그 외유에 아껴서 새마을운동을 재건한다든가 농촌 사업에 경제 어려우니까 중소기업들 더 지원해주고 AI 산업이라든가 반도체 산업 더 지원하자. 이런 것이 국정의 연설을 통해서 흘러나오면 국민들이 박수를 안 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해병대원 사망 처리 미수겠죠. 마지막으로는 그 의대 2,000명 증언. 결국 이제 그 의혹은 갑자기 2,000명을 증언한다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방패막이로 호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2,000명을 의대 2,000명을 지지했다 그래요. 그렇다는 설이 있죠. 설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부인을 지나치게 과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역사가니까 그 초안지에 항우하고 유방하고 항우하고 유방은 게임이 안 돼요. 유방이. 그런데 결국은 항우가 역발사인데 천하의 장사고 전투에 가면은 백전백승입니다. 천하 장사요. 그런데 항우가 오랜 전쟁에서 수많은 전투에 이겼는데 마지막 전쟁에 져버립니다. 이 전투에는 이기고 전쟁에 진 게 항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좀 보면은 초안지에 나오는데 항우는 자기 마누라인 우민이라고 있어요. 그 당대 제일 미인이죠. 그 여인을 전장터에 죽을 때까지 끌고 댕겨요. 뭐가 그래 여인이 그래 혹했는지. 그 결국은 무슨 말씀 하려고 하는지 알겠네. 마지막 강에서 같이 동반 자살을 해요. 전투에 패전해가지고. 그런데 유방이는
친척들이나 마누라까지 항우에 인질이 잡힌 적이 있었는데 아. 마누라가 친척에 그 개의하지 않고 전투를 해나갔거든요. 네. 인질 죽이려면 죽이라. 그걸 못 죽였어요, 항우가. 그 결국은 마누라가 자기 부모들을 풀어 죽었단 말이에요, 항우가. 그러니까 이 인정이라는 게 사적 인정에 좌우된 지도자는 네. 결과적으로 특히 미인에 혹한 마누라가 미인일 경우에 그 마누라에 지나치게 혹할 때 그 네. 정치 지도자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이 세계사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자에 혹하면은 아무것도 말 안 한다. 그냥 여자 말만 듣고. 그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의 경우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아. 그리고 좀 또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도자가 미인한테 예. 빠지면 예. 비참한 최후로 끝난다. 이 뭐가 판단력이 이 허리진다 해요. 판단력이. 그러니까 지금 특히 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저 인구가 감소가 되는 것이 결혼 문제. 예. 자식들 더 결혼 안 하잖아요. 결혼해도 증가하지 않는데 아파트에 아침에 가면 개 끌고 나오는 게 유행이에요. 근데 개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을 더 키워야 되는데 김 여사가 지금 제가 늘 이야기지만 개를 처분하고 입양을 하는 모양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것이 무슨 뭐 저 인구 증산 대책위 위원회를 만들다 그런 거다. 영부인께서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입양을 해서 애 젖먹인 걸 못하더라도 네. 학교를 보내거나 같이 책을 읽다든가 공원에 같이 간다든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밖에 나가서 뭐 경찰이 되고 이래라 저래라 이 신용하고 사진 찍히고 이 영부인은 빵집이란 말이에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번에 이거 외국에 지금 여행 가는 것도 지금 내일 기자회견 하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자, 기자회견 할 때 지금 벌써 뭐 사과를 하니 많이 하는데 당장에 지금 해외 뭐 순방인지 여행을 가야 되는데 예. 지금 김 여사를 갖고 데리고 같이 가야 되느냐 혼자 가야 되느냐 당장 이게 지금 여야가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지금 그것 때문에 기자회견 하는 거 아니겠어요? 데리고 가려고? 그 기자회견 우리 같으면은 뭐 이혼한다는 말은 못해도 네. 네. 이거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단호하게 할 텐데 네. 또 이제는 뭐 이래저래 변명하면서 뭐 마누라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변명할 공산이 아주 크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동안의 여러 가지를 비춰볼 때 예. 지금 그런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 결국은 두 부부가 불행해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스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성격 문제인데 예. 굉장히 오만방자하거든요. 그 어깨 뭐 이러는 거의 깡패 건달처럼 막 이렇게. 성격 문제다. 네, 성격이 지도자로서는 치명적인 게 오만방자하고 네. 그러고 유아독존이에요. 그 다음에 회의할 때 말은 많지. 그 다음에 불통이란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불통이에요. 어디 보면 불통이 거의 불통이고 저는 이게 더 치명적인 거는 공사구밀 불분명한 사람이라고 봐요. 권력의 사유화. 그러니까 인사 문제든 임명하는 거 보면 측근 검사들 자기 돌마이들 검사라든가 중앙고 출신들 서울법대들 대강 초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행시 사시 서울법대 철저하게 아니면 사람 취급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 취급을 인간 취급을 당신들은 그거 아니면 엘리트가 아니라는 이야기라. 그렇지. 그러면 연대 고대 출신들 죽을 맛이에요. 속은 반감이 이래 올라올 거야 아마. 네. 아이고 저건 말이지. 서울대 법대면 사람이냐. 행시고시 출신들만 사람이냐. 네. 그런 반감이 누적이 돼가지고 보수 출신이 점점 떠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1년 동안 미친 듯이 막 윤석열 하다가 아이 저 인간 사람 아니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19% 내리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구수를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무속들 정무부로 의지할 수밖에 없죠. 구수라는 게 해마다 점집에 안 가면 안 돼. 두 번 정도 점 봐야 돼요. 점집에 가가지고 이거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무속에 의존하게 되고. 물론 이게 뭐 어떤 증거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아이 고시촌에서는 제도 행시 1, 2년 공부를 해봤잖아요. 근데 점 이야기 많이 해요. 심심풀이로 떨어지고 나온 데는 반드시 그 점집에 그러니까 가요. 이제 저는 뭐 행시나 고시 안 해봤습니다만
해볼 생각을 뭐 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걸 하다 보면은 의식의 무속화. 의식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구수까지 하면은 네. 무속에 굉장히 올인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무속통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누구야? 명태지 명태균이 명태 있잖아요. 명태하고는 보살이든지 뭘 해가지고 영적 대화를 나눴다 그러잖아요. 영혼 대화를 한다.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또 스님도 끼어 있고 만날 때 굉장히 무속에 의존하게 만날 때도 되고 스님이 결정했다는 거지. 그리고 구수회가 됐으니까 그 똥꼬집부터 강해집니다. 내 판단 옳다는 거. 구수. 그러니까 외고집으로 구수로 당선될 때 야, 내 판단이 옳다는 그 치열감. 그러면 이것이 의대 증언을 다 한동훈도 포기하라 그러는데 내가 2,000명 몰고 간다고 이렇게 고집은 구수에서 온 그 고집을 못 건다 이야기예요. 이 결정적인 게 이렇게 등록돼 있어요. 에리 뜻식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김건희 여사도 무속적이지만 예? 그 못지않게 윤석열 대통령도 무속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왕을 쓰고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그래 했겠지만은 자기도 그걸 그대 따라하는 남편이나 하라는 부부나 이렇게 왕자 돌림했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그 청와대를 갖다가 포기하게 결국은 무속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저는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불행은 청와대 이전으로 봅니다. 시작이. 왜냐하면 이게 수도 천도는 아닌데 이게 천도 역할을 하는 게 그 옛날 같으면은 왕궁을 옮긴 거예요. 왕궁. 왕궁을 옮기는 준천도의 역할을 한 것이고 알다시피 그 노무현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재미를 봤냐면은 천도했잖아요. 세종시로 옮겼다 했잖아요. 했고 과거에 고려시대 때 궁예가 개경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철원으로 강제로 이전합니다. 자기 혼자서 철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결국은 이제 이 왕건이죠. 개경 쪽의 상인들하고 왕건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구태타가 일어나면서 궁예가 강원도로 도망갔는데 농민들의 그 몽둥이 맞아주고요. 야반도주했다가 궁예가 그래 비참한 생애를 한 게 천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천도 큰일 나요. 궁을 함부로 옮기면. 근데 이 옮기는 방식이 완전히 아파트 소장처럼 막대기 들고 이래서 돈이 얼마 듭니다. 싸게 듭니다 하면서 그 봤죠. 행동하는 거. 그게 대통령이 할 자격이 아니잖아요.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예산이 얼마 됩니까?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나씩 납득시켜서 어떻게 하면 국가 예산을 줄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말해 보십시오. 더 물건 칩시다 하면은 민주적 지도자로서 자기가 그 나올 수 있잖아요. 얼마인지. 자기 마음대로 마누라 말 듣고 이거 그냥 거짓말도 했어 그때. 뭐냐면 기자들과의 소통. 그렇지. 지도자는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보다 더 기자와 국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용산으로 갑니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었어요. 왜냐? 용산에서 그 MBC 그 뭡니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무슨 미국 가서 그런 말이 있었는데 기분 나빠서 MBC 자르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하는 기자회견을 안 했잖아요. 도어스태핑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야지. 안 그래요? 완전 자가당착이죠. 자가당착이죠. 소통하기 위해서 용산 갔는데 계속 안 하면 청와대로 다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며. 근데 오록을 보면은 그리고 그 반국가체제 청산하라는데 전부 말뿐이에요. 국정원 회복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의 명백한 반역죄가 넘치는데 수사 한 번 안 하고 자기 입장 표명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해외여행 돌아다녔잖아요. 그건 완전 위선이죠. 위선의 정치를 우리가 본거에 있는 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한 6개월 이런 때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튜브를 할 때 제 친구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몇십 명씩. 근데 지금은 저를 만나면 아무 말도 못 해요. 왜냐하면 인기가 떨어진 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니까. 제 말이 맞거든요. 이제 위선과 함께 이제 무능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작년 8월에 그 새만금. 새만금, 그 잼버리. 그렇죠. 완전 개망신 당한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예. 119대 29로 사우디아라비아한테 깨진 거. 외교적 대참패죠. 네. 대참패.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전략적 오판이라든가 또는 패착이라든가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국가적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청와대를 폐쇄하고 용산으로 쳐들어갈 때 왜 보수 우파는 가만히 있었죠? 그죠. 그게 지금 그때 윤칼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반대를 안 했어요. 조갑제도 네. 쪽에서. 그리고 목사님들 성직자들도 그렇고 토요일 집회할 때 누구도 군장성 네. 그다음에 유명한 유튜브 100만 명 뭐 50만 명 되는 유튜버들 그다음에 법대 그 스승들 어? 법대 그 원로 또 오피니언 리더들 60, 70, 80대 때는 법대 서울대의 동문들 누구도 청와대 이전은 저렇게 깽판하는 것을 침묵하고 있었어요. 성렬이는 잘할 거야. 성렬이는 잘할 거야.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원래 광암 대통령으로 내려오겠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교부 청사를 뒤지다 보니까 예. 이게 외교부 청사란 데가 무슨 그야말로 종이랑 볼펜 놓고 떠드는 줄 알았더니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통신 장비니 뭐 어마어마한 그게 간단한 데가 아니거든요. 제2의 국정원이라 할 정도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국가적 비밀 자산이 숨어 있는 데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외교부로 못 가니까 그때 그 용산으로 가게 된 유일한 근거가 뭐냐. 경향신문의 이른바 국방 담당 기자가 그러지 말고 국방부로 가자. 이 칼럼을 썼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 하나 보고서 그냥 국방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간다고 했었잖아요, 공약에.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청와대를 가보니까 안보 시설이든지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참모들하고 토의한 결과 포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나중에 이제 그냥 포기할 수 없으니까 유흥준 교수를 단장으로 해가지고 예. 청와대 이전 TF팀을 구성했잖아요. 예.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팀을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TF를 구성을 해서 일단 디스커션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또 참모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언론에도 띄어가지고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방송을 해서 디스커션 해보고 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후보 시절에 아파트 소장처럼 막대기 들고 나는 간다 안 간다 이런 결정은 대통령으로서 또 민주적 지도자로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행태가 아니에요. 저는 그때 X를 해버렸어요. 윤석열에 대해서. 근데 그때 이제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에 이른바 조중동 문화일보를 비롯해 가지고 보수 파리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찬성을 했고 그때 윤칼세 TV하고 그다음에 이른바 좌파 언론. 좌파로. 예, 맞습니다. 네. 꽤 좀 있었어요. 그리고 민주당. 아, 민주당. 예. 민주당 좌파 언론 심지어 정의당까지도 안 됐죠. 다 반대를 했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 보수파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본 거예요. 보통 큰 게 아닙니다. 특히 그 서울법대 스승들, 예? 스승들, 헌법학자들, 네. 서울대 선후배들, 검사들, 언론, 보수 언론들, 이 사람들이 윤석열을 망쳤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뭐 책임져야 돼요. 네. 그 김대중도 칼럼니스트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그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제가 김대중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X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의 사실상 지금 이제 몰락인데 이 몰락의 원인을 우리가 좀 정말 이건 역사적 필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보수가 윤석열을 선택한 거.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저는 이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게 당시에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의
폭망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김건희 여사 문제 아닙니까? 예, 그거죠. 예. 지금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인물인가는 이미 다 알았잖아요. 다 드러났잖아요. 그 후보 시절에 드러났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후보 시절에 드러났으면 잠깐만. 예. 그때도 이 김건희 여사를 검증을 누가 했느냐? 좌파 언론이 했습니다. 그렇죠. 좌파 유튜버가 했고. 예. 근데 그걸 전부 다 편들어 준 게 뭐냐? 우파잖아요. 아이라고. 예? 아이라고. 예. 또 그러면 어떠냐 그러고. 과거 옛날에 결혼 전 이야기라고 또. 네, 결혼 전 이야기라 그러고. 그 지금 김건희 여사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은 무속으로 살아온 인생 같습니다. 무속하고 돈벌이. 무속하고 돈벌이하고 이제 그 장사 비즈니스. 네. 그게 살아온 여성인데 남편의 권력을 악용해서 결국은 저 국기문란하고 국정농단까지 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냉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 본다면 네. 첫째로는 대선 후보 시절에 자중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약속을 이미 위반해 봤어요. 여러 차례 위반했고. 아니, 설령 약속을 지킨다 하더라도 예. 과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의 자격이라는 문제를 예. 그때 이제 보수들은 뭐라 했냐면 야, 대통령을 뽑는 거지 영부인을 뽑는 게 아니잖느냐. 예. 이런 궤변을 갖고서 윤석열 후보를 처음에 합리화를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유능하고 베스트 프레지던트라 하더라도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말이에요. 이 지금 김건희 여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던져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네. 그 지금 또 그러고 이제 그 청와대 이전에 막강한 영향을 미쳤고 김 여사. 그다음에 해외 관광 쇼핑이라든가 또 부적절하게 외간 남자와 비밀스러운 소통을 한 것이 여러 남자다. 한 명이 아니고 이명수라든가 최재형이라든가 또 명태균이라든가 해서 이미 그 또 뭐 한동훈 해서 막 진중권, 신평. 응? 남자들이란 남자는 그러니까 이제 이 한 명의 남자로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여성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 도화살인데 도화살. 아니 그 이 도화살. 교수님은 그것도 예. 그렇게 보세요? 예, 도화살이 꼈다 그러거든요. 도화살. 국정 개입 예. 무슨 수렴청정 차원 예. 말고도 예, 그러니까 이제 여자나 남자들이 이성의 한 남자 한 부인으로 만족 못하는 사람들을 도화살이 꼈다 그래요. 도화살 관상적으로 많은 이성을 상대를 해야 정신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 도화살이 끼었다 그럽니다. 그건 너무 좀 예, 그래서 과잉 해석하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부적절하게 남편이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예. 밤에 12시, 12시 새벽에 외간 남자들하고 카톡 한다는 거는 이게 이제 한 남자와는 만족을 못하는 스타일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남자와는 만족을 그렇게까지 못하고. 보신다?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우리 이 교수님은 여성에 관해서는 아주 저도 연구 좀 했습니다. 전문가세요. 연구 좀 했습니다. 그 관계는. 또 그걸 예. 또 그렇게 보시는구나. 이제 이런 분은 그 김건희 같은 분은 뭐냐면 영화 배우 탤런트. 탤런트를 해가지고 멋진 남자들하고 네. 많은 연애하는 장면을 찍고 영화의 로맨스 영화를 찍고 영화 연예계로 가면은 가수나 영화 배우가 되면 돈 많이 벌 수 히트 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아니면 뭐 저 술 장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무슨 이명수나 예. 뭐 진중권, 예. 신평, 예. 지금 최재형, 예. 명태균. 예. 또 있을 겁니다. 또 있어요. 근데 한결같이 좀 남자들이 좀 변변치가 못하네. 예. 그 이제 하우스키퍼로는 조용히 입 다물고 집에서 개나 키우고 네. 남편 밥만 해주는 그런 현모양처 하우스키퍼라 그러잖아요. 아하. 그렇게는 팔자가 그렇게 안 풀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팔자 소관인데 그 이야기도. 이제 그런 점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결혼 전에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결혼 이후에 결국은 계속 무리가 되는 것이 이제 적발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남자들하고 소통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정 개입에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문제점을 하나 예.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 예.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무속적이고 예. 김건희 여사도 무속적인데 예. 지금까지 드러나는 걸 보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내부적인 그 부부 관계를 보면 예. 김건희 여사가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어떻게 하죠. 보면은 결혼을 해가지고 예. 대통령까지 되기에는 예컨대 뭐 박영수 특검에서 뭐 수사 단장을 했다던가 또 서울중앙지검장을 했다던가 뭐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까지 되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그 어떤 무속적 판단, 예. 뭐 예언, 또 식견 예. 이런 것이 격중해가지고 이제 그 윤석열이라는 검사를 대통령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좋은 주적인데요. 네. 이제 그러한 인식으로 더 자기 자신이 마누라한테 옥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들이 더 심리적으로 아, 내가 마누라 덕에 뭐 당장 돈이거든요. 네. 당장 선거 자금 그다음에 이렇게 정치 검찰총장 할 때 마누라한테 한번 정치 한번 해볼까? 아, 해봐. 내가 돈 다 대줄게. 해서 들었고 또 누구 또 연결시켜 줄 거 아닙니까? 영택이든지 계속 연결시켜 줘가지고 따라 했는데 득득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장 되고 나서 대통령 되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한 말이 여보 당신 내 덕에 됐으니까 내 말 잘 들어. 마누라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어도 먹어. 이렇게 딱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탁 올가매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차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이 되고 일이 바쁘면은 체력이 밤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의무방어전이 또 약해 돼요. 의무방어전이. 그러면서 더 이제는 미안한 마음이 또 남자로서는 또 미안하게 더 잘해줄 수밖에 없죠. 남자의 그 생리라니까요. 그게 또. 마치 무슨 리얼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또 경험담처럼 그거는 말씀하시네. 다 가는 거 이야기해야지. 우리 뭐 막가는 나인데 지금 이제 이것저것 다 봤는데 쓴맛. 예. 남자들이 밤에 의무방어전이 부족할 때 너무 그 리얼하게 말씀하시고. 자기 잘해줘요. 여자들한테. 너무 리얼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아주 잘해준다니까요. 네. 그런 남자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뭐 경험담을 얘기 털어놓으시고. 아니 일반적으로 제너럴 스피킹 그렇게 구조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론적으로. 예, 일반론적으로. 이건 뭐 의설적인 이야기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해. 이론적으로 모든 건 저는 이론으로 이야기해요. 의설적인 이야기가 예, 아니라. 예. 네. 또 시비 걸을 수도 있으니까. 또 시비 걸면 안 되죠. 네. 리얼하십니다. 예. 그 어떤 우리 이 교수님하고 토크를 하다 보면은 예. 상당히 그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인생에서 큰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법을 연구를 하고 다른 걸 뭐 술도 연구를 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법을 많이 연구한 머리도 좋은데 한 가지 치명적인 결점이 이제 결국은 나는 영원히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50 넘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검사로 지내면서 전국 돌아다니고 검사들이 폭탄주 2차, 3차 해가지고 그런 굉장히 이 한동훈과 달리 밤의 생활 태도가 굉장히 술을 마시고 어떻게 보면 난잡한 검사들의 그런 지저분한 생활로 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넌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혼을 안 하려 했는데 억지로 물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여성이라는 여성관이 그냥 하룻밤에 즐기는 그런 쾌락의 대상이었지. 내가 평생 이런 여자를 데리고 살겠다는 이런 여성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혼자 살라 했던 거예요. 늦게까지.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김건희하고 동거생활을 해버렸네. 이게 물린 거예요. 동거라는 게 이게 결혼으로의 이게 물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 징계당하게 잘못하면 그게 지금 세간에 나돌고 있는 이른바 정설 중에 하나죠. 검사들이 어떤 여자하고 동거를 해가지고 차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조용히 물러가면 좋은데 돈이나 받고 물러가면 좋은데 고소하면 혼음병자 간음행위 걸려버려요. 그 동거를 아크로비스타 자료를 보니까 아크로비스타에서 1년인가 2년인가 그것서 동거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결혼하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는 결혼 안 하려 했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이 주도권은 유성한테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구조가 그래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만나가지고 지금 뭐 손해보기는커녕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김건희 여사는 결혼 안 합니다. 우리 스타일 같으면은. 우리는 몇 번 사귀 보면은 저거는 아니다 싶으면은. 그건 이제 교수님. 개인 스타일인데. 교수님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니, 결과만 놓고 보자 이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장님무사라는 거 아니에요? 장님무사, 예. 네. 강의적. 장님무사인데 지금 완전히 그야말로 안진뱅이 주술사를 만나가지고 팔자 고쳤죠. 지금 완전 발작 고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한테 이 소위 말하는 종속적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인생관의 문제인데, 인생관의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극은 결국은 이제 인생관에서 비극적인 씨앗이 잉태되고 있는 게 결국은 출세지향주의자거든요. 내가 바르게 살다, 정의롭게 살겠다는 것보다 내가 오야붕이 돼가지고 권력의 정상으로 해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어쨌든 간에 내가 제1인자로서 떵떵거리고 살겠다는 권력 지향주의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하고 이해관계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철저한 출세주의자. 우리는 그래 안 사는데 일반적인 그 지식인이라든가 철저하게 지상주의자인데 검사들이 서울법대를 가고 판검사 되고 검사 되고 이렇게 간 사람들의 모토는 권력을 잡아서 떵떵거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법치주의를 해가지고 내가 이 사회를 정화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법대에서 교수들이 가르치는 거는 야 너들 사법부 행정고시 사실 빨리 패스해. 그래서 출세해. 떵떵으로 살아. 이게 서울법대 이 보편적인 법대 교수들의 좌우명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법대 교육 비극이에요 이게. 이유철 교수님이 서울법대에 대해서 뭐 감정이 많아요. 감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서울법대 출신들 정치가들 보면 그렇죠. 제대로 된 놈이 없어요. 제대로 된 놈이. 그러니까 지나치게 기술이나 법이라든가 기술 이런 걸 많이 배우면 인격적인 틀에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비극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또 하나의 비극이 한국 교육의 비극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극입니다. 비극이 지금 현대사의 비극이 지금 우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만 그러면 우리 이 교수님은 내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는 뭐 전혀 기대를 안 갖고 계시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추정을 좀 해봤는데 이제 첫째로는 정책의 그 자화자찬 할 거 아닙니까? 고생했다. 나도 엄청나게 나라를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 건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마누라가 큰 잘못한 건 없는데 어쨌든 간에 물을 빚어서 좀 미안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약간 슬라이스하게 약간 가볍게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가 주장한 거, 세균에게 주장한 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면서 하나씩 어떤 시정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껴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공식적 활동, 공식적 김건희 여사의 공식적 활동 이것은 뭐 못할 겁니다. 안 한다 말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좀 언급 안 했는데 4대 개혁, 그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무슨 그 연금, 그다음에 노조 이런 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걸 진작에 이야기해야지 왜 이제 이야기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적할 게 지금 그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저렇게 큰 소리 쳤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지금 의료개혁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나중에 해야 돼요.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노조 아닙니까? 노조 문제. 그 다음에 그 교육이에요. 교육하고 노조. 이게 시급한데 계획한 거 봤습니까? 뭐 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4대 개혁의 선두주자식으로 자랑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 이게. 이거 뭐 대실패인데. 순서가 틀렸다니까 이게 순서가. 야, 순서도 틀리고
그 방법도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거. 무도하기 한마디로 이럴 데 없잖아요. 네, 몰상식한 거지. 아니 1년에 한 50명씩 해서 꾸준하게 하겠다 한 말이 돼요. 네. 한 100명씩 한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무슨 2,000명이요. 그리고 지금 스카이 대학에서 네. 공대에서 30명, 40명이 자퇴를 한답니다. 그렇죠. 그 물어보니까 의대 가겠대요. 네. 그러면 공과대학이 지금 한모로 되는데 지금 당장의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AI 산업 네. 또 무기 만들어야 되고 신무기 지금 급합니다. 네. 인구가 줄어들면 10년 뒤에 인구가 줄어져요. 그러면 의사들 과잉 공급 이거 어쩌려고 그래요? 예? AI가 나중에 의사가 된다니까요. 기초적인 거는 AI가 그럼요, 진료해요. 그럼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수술도 AI가 하고 네,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진료도 AI가 한다니까. 이게 뭐 얼마 안 그럼 남았습니다. 20명 남는 그 의사들 어디 보낼 거예요? 북한에 보낼 거예요? 어디 보낼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자기 그 똥꼬집 지금 이 2,000명 그거부터 지금부터 철회를 하고 이거 좀 미안하게 됐다고 해야 되는데 윤석열의 똥꼬집은 후퇴가 없는 거예요. 구속 계속 해가 하듯이 똥꼬집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하여튼 내일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또 참 실수를 하시는지 민심과 동떨어지는 이야기를 참 할 건지 걱정을 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예. 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제, 이른바 사법 리스크. 예. 11월 15일, 25일, 재판을 이제 앞두고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전국이 대단히 불안정해요. 그러나 지금 이제 한국갤럽을 보면은, 지금 여야, 또 보수 진보의 강자는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으로 이미 시험을 다 봤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이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 프레임이 대통령 선거까지 유지되는 게 과연 대한민국에 바람직한 건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이재명부터 뭐 누구부터 먼저 할까요? 네네. 이재명 아니 뭐 마음대로 하시고. 아니 그럼 한동훈부터 먼저 하죠. 네. 그래. 지금 한동훈에 대한 그 여론조사의 높은 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을 미래 권력으로 주자로 계속 뛸 것이다. 그런 가정이 있고 또 한동훈이가 앞으로 기대치입니다. 주가처럼. 네.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을 해가지고 국힘당이라든가 국정 운영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치거든요. 능력에 관계없이 기대치, 주가 기대하듯이. 익스펙테이션. 예, 익스펙테이션이지. 그런 이미지네이션, 상상하듯이 그런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재명, 한동훈 쪽으로 해서 구도가 저는 계속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좀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2년 반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아니, 예. 그 중요한 게 예. 지금 우리 이 교수님은 윤 대통령이 나머지 2년 반 임기를 채울 걸로 보세요? 결국은 이제 한동훈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한동훈이를 그 투쟁이 결국은 강화된다고 봅니다. 한동훈하고 윤석열, 김건희 여사하고 네. 해서 저는 한동훈이가 결국은 권력에 패배하기 때문에 미래의 권력으로 이재명하고 대결하기는 지금 구도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먼저 결론적인 건데. 그러니까 먼저. 한동훈이가 주저앉는다? 예. 쫓겨나거나? 예. 그 이유는 첫째는 2년 반이라는 기간이 길다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주변 자기 세력을 핸들링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죠. 거기서 되는 한동훈이가 앞으로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사륙으로. 예.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그럼 왜 비관적으로 보느냐 하면은 그러면 한동훈을 예. 제거하게 되면 예. 윤석열은 살게 되나요? 이제 그 어쨌든 간에 대타를 내세우겠죠. 말하자면 와이어스 때 이해창을 제거를 하면은 저 누굽니까 또 하나 누구 앉혀가지고 장난쳤잖아요. 이 누굽니까? 이인재를 해서 장난치듯이 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대타라든가 누구 뭐 홍준표든지 또 누구 나경호이든지 여러 말들이 많잖아요. 장기말처럼 그렇게 또 청략을 또 부를 수가 있고 저는 한동훈이가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이제 버린다. 이번 12월 저는 넘기기 어렵다 보거든요. 예. 지금 추세라면
저는 앞으로 2달 남기 어렵다 봅니다. 한동훈의 정치 장래는. 어쨌든 간에 장래가 어렵다 보고 한동훈의 과거를 윤석열처럼 좀 비교를 해본다면은 네. 과거에 그 특수부 검사에서 역시 좌익의 앞제비 역할을 하면서 보수 개멸을 주도한 전가가 있고 특수부 검사로 전가가 있는 것이 보수의 정통이라는 데 정체성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의 예. 문제점과 똑같다. 똑같죠. 일란서 쌍둥이다. 같은 일란서 쌍둥이라 봐야 됩니다. 우리 이 그래서 교수님은 좀 큰 기대를 안 윤석열 합니다. 한동훈한테는 한이 맺혀 아니 있군요. 큰 기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든지 씨가 있는데 씨앗이 불구죽조하면은 그것이 완전 세척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기고나라도 그 본색이 좌익 본색이라는 게 있어요. 좌익 본색. 그게 뭐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듯이 예? 그 유명한 말인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걸레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예. 밤을 찌잖아요. 예. 밤을 예. 찐 밤을 땅에 심으면 싹이 안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싹시 네. 그 10대 20대 교육받은 그 국가관이라는 역사인식이 예지간에서 안 바뀝니다. 예지간에서요. 그 자기가 그 엄청 노력하지 않는다면 실현 없이는 쉽게 안 바뀌는 겁니다. 실현이 있어야 바뀌죠. 네. 그다음 그렇고 두 번째는 그 법무부 장관 했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 할 때 1년 7개월 정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He did nothing. 근데 한 거 하나 있어요. 국회 가서 586 운동권하고 예. 워딩으로 말싸움한 거 그거 하나 업적이에요. 그거. 나는 이렇게 해서 어쩌다 밥밥밥 했어. 그러면서 아줌마들이 미친 듯이 한동훈 사이다 발언이다 시원하다 해가지고 열창을 한 거 그거 하나예요. 그다음에 그리고 문재인 적폐청산을 완전히 방치를 했고 그냥 의도적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방치를 했다. 방치를 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근데 요거는 문재인 적폐청산을 방치를 한 것이 저는 이래 봅니다.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 그는 3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입장이에요. 저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보면 법무부 장관 했던 한동훈에게 모든 걸 올바른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지. 그거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예. 한동훈이 섭섭한 게 그거예요. 윤석열 형님이 확실하게 지시를 안 내렸지 않습니까? 내한테 와 뒤집어 씌웁니까?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는 한동훈 야 이 자식아 내가 법무장 시키는데 네가 일 안 했잖아. 내가 서로 뒤집어 씌우거든요. 거기서 이제 오해가 커지는 겁니다. 이 불신이. 그런 것이고. 그 내막은 사실 잘 모르죠. 네, 시간이 좀. 내막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히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한테 하는 걸 보면은 사인 없었잖아요. 김건희에 사인 없었거든요. 건희 여사에. 이건 원천적으로 강남 잡하라 그랬잖아요. 같이. 네, 원천적으로 네. 문재인 대통령을 청산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데. 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그 국힘 비대위원장을 할 때 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을 결사적으로 추천했답니다. 남편한테.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나중에 괘씸해가지고 한동훈을 미워하게 된 계기는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문재인 적폐청산을 확실히 안 해서 괘씸한 게 아니고 김경률이라는 그 참의원대 그 참모를 기용해가지고 그 친구가 마리아 앙뚜아네트 비유를 해서 자기를 공격해가지고 원수가 된 게 발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사적인 감정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과거의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의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된다는 게 그렇죠. 정설이에요. 그럼 그것이 윤석열에게 전달됐을 것이고 그러면 문재인 적폐청산은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 3인방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아니 그런데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문재인 청산을 반대하는데 거기서 법무장관이 무슨 법무장관이 어떻게 청산을 하냐고. 자기도 저 검찰총장 5.18 광주 5.18 그렇죠. 좋아하는 광주 출신을 박은 것도 네. 자기도 청산 안 하겠다는 뜻이 갖춰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문재인 맞섰을 때 아니 검찰총장 임명을 법무장관이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추천 강하게 했다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정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소위 말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최재형 목사 한 얘기를 보면 그 운명 공동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문재인이가 노무현을 지켰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노무현을 존경하는 우리로서는 윤석열과 김건희로서는 문재인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건 거기까지는 명확하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청산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건 팩트라고 봐야 돼요. 그 팩트예요. 그러니까. 근데 과연 거기서 한동훈이가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이건 앞으로 좀 더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그 눈치를 보고 눈치를 본 게 이건 저 윤석열이 형님하고 건희 누나가 적폐청산에 의지가 없다는 걸 읽었고 예. 한동훈 자신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강남잡하거든요. 그런 스타일. 나도 여기서 이득을 챙기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 이원석이를 5.18 광주 출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영화 같은 거 서울의 봄이니 해서 자기 그 쫄개들 데리고 5.18 영화도 받고 이원석이가 완전 피 끓는 분노를. 예. 그래서 당시 검사하고 전두환 노태우 잡아놓은 영화까지 검사하고 봤잖아요. 판사까지 다 불러다가 밥 사주고. 아니 검찰총장이 그런 거 하는 게 검찰총장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원석이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문재인 적폐청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죠. 예, 그러면 이 네 사람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컨센서스를 이루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동훈이도 약삭 빠르게 그런데 편승한 거는 그 결국 자기 정치에 거기에 처세를 갖다가 잘한 거죠. 자기 이익이 되게 사법 정의가 아니고 그 스타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만 잡은 게 되잖아. 이재명이 좀 몇 번 쫓아냈죠. 이재명이 그렇죠. 이재명만 잡았잖아요. 문재인 봐주고 다 봐주고 박지원이 봐주고 모조리 봐주고 이재명만 지금 아작난 거야. 그렇죠. 지금 그걸 구도가 그렇댔잖아요. 이재명만. 예. 그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으로 직무유기 한 거예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네요. 예.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 보니까 예. 자체적으로 댓글팀 운영했다고 지금 수사에 들어갔단 말이 있어요. 댓글팀. 자기 인기 관리를 위해서 팬덤 김경수처럼 드루킹처럼. 아니 그건 장해찬이가. 그래서 그 장해찬이 고발했잖아요. 예, 떠드는 거 아니에요. 예. 골발까지 했어요. 예. 아니 저 댓글팀 운영했다는 말까지 했어요. 장해찬이가. 그건 말을 했지 고발은 안 했잖아요. 예, 그 이제 수사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 인격이라든가 댐댐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이 야심 때문에 결국은 대학에서 배운 그 법의 원칙 그걸 어긴 것이죠.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댓글팀을 조작했다는 거는 그런 것이고 국힘 비대위원장으로 갔을 때 이게 이제 백서까지 나왔잖아요. 예. 선거 참패의 요인을 국힘당 내부에서는 이구동성으로 한동훈이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이 책임져야 된다. 옛날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4.15 총선 때 그 누굽니까? 비대위원장 당대표 했던 누굽니까? 성대법대 나오고 이제 황교안이가 그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잖아요. 예. 어쨌든 정치적 책임을 졌잖아요. 참패를 했으니까. 그런데 한동훈이는 책임을 안 지고 당대표로 출마를 했잖아요. 이게 완전히 엉뚱한 짓거리예요. 자기 실수도 제대로 인정 안 하고 정치적인 야심이 발동해서 당대표로 출마했던 것이며. 아니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그 전에 또. 아니. 그 국힘당 비대위 시절에. 아니 황교안도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고. 그 당시에. 예. 그다음에 한동훈도 사표를 냈어요. 근데 황교안도 컴백을 하려고 출마를 했잖아요. 여론조사라든가 이거 봤죠 그때. 아니 컴백을 해서 출마를 했잖아요. 근데 황교안 나가리 되고 한동훈은 당선이 됐어요. 예, 그런데 예. 이거 똑같은 잣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황교안이가 컴백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황교안이만큼 컴백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힘 비대위원장 시절에 지금 그 황교안이가 하지 못한 자기 개파 양성이나 또 보수 인물들 공천 탈락시키는 거 의도적으로 그리고 자기를 굉장히 홍보한 거며 그 선거운동 할 때 왜냐하면 그 지역구 출전한 사람들을
선대위원장을 임명을 해가지고 예. 그 지역구에 발을 묶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것이 황교안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해볼 때 황교안의 그 국힘 비대위원장 시절하고 또 이 한동훈하고 황교안하고 황교안은 비교 대상이 안 아니 되지. 그러니까 그 차이가 네.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다. 저는 그래 봅니다. 황교안은 예. 그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당 대표를 했을 때 예. 역시 과거에 어떤 자기 정체성이라든가 그런 걸 볼 때 보수의 자기 정치, 자기가 왜 보수의 정치를 해 나가야 되느냐는 그 어떤 설득력 예. 이런 것이 대단히 부족하고 그냥 이슈별로 해서 이제 언론을 플레이하면서 자기가 언론에 부각시키면서 인기를 얻고 표매를 팬덤 이미지 정치하는 그런 그 쇼맨식 스타일로 너무나 속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잔기술. 그러니까 잔재주죠. 잔재주. 진정성보다는 내가 국가라든가 역사 속에서 내가 역사의 면전에서 나를 희생해가면서 나라를 보수를 복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겠다. 이런 역사적인 어떤 미션보다는 그 이슈 속에서 그 잔재주를 보이는 게 이미 읽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볼 때는 그 진정성을. 그래서 저는 한남 이달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이 교수님은 한동훈을 아주 이갈리게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베이비 몬스터로 봅니다. 어린이 괴물이다. 깐죽거리는 저는 오늘 못 간다고 봅니다. 베이비 몬스터. 저 이준석 알죠? 이준석보다 나이가 좀 많지만 이준석 유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유. 얼마 못 갑니다. 이렇게 정치를 하면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정치는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을 지금 그 지지했던 사람들이 뭐 손가락을 자르네, 낙동강에 뭐 손가락이 둥둥 떠다니 하고 있는데 후회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 멘토, 그 인맥들을 보면은 보수가 아닌데 얼치기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 굴레를 짜여진 그 뭐 친중이든지 특히 이제 의심이 가는 것이 정체성에서 멘토라든가 측근들의 그 친중 의혹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한동훈은 우리가 보기에는 진정한 보수라고 볼 수가 없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가서 부산 가서 마산 가서 하는 말이 다 다릅니다. 날뛰는 그 워딩이 여기저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윤석열 못지않게 지금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거 보면 윤석열 이상으로 더 문제점이 많다고 보시는군요. 그리고 저 타워 팰리스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워 팰리스. 대중성이 완전히 떨어지고 제주 4.3 사건에 가서 전부 무죄를 하게 하는 일반 재판 그렇죠. 재심해가지고 난리를 냈죠. 네. 그래가지고 제주 4.3 사건은 주동자가 없어진 그런 형국이 돼버려요. 다 무죄야. 저 주동자 몇십 빼고 아니 그 몇백 명, 몇천 명 주도를 했는데 전부 무죄를 하니까 증거도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1인당 9천만 원 해가지고 그냥 돈다발로 제가 지금 제주도가 지금 돈잔치하게 생겼어요. 그런 식이 된 것이. 그러니까 제주 4.3이 소위 말하는 박헌영 남로당 당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김달삼 일당이 저지른 공산 폭동이었는데 그 공산 폭동을 일으킨 주동 세력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 몇 명만 이름 나오는 김달삼이라는 몇 명만 남고 밑에서 동작을 밑에 총칼 들고 사고 치고 죽이는 사람들 습격하고 자료 없다. 자료가 6개 때 없었잖아요. 자료 없고 뭐다 이거 핑계 저거 핑계 해가지고 억울하게 죽었다. 그래 하다가 이제 경찰을 군경한테 죽었으면 이건 학살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법무부가 앞장서서 일반 재판에 재심 청구를 해가 다무죄. 그건 이제 주동자가 한동훈하고 이원석이지. 그러니까 제주도에 표를 얻어서 결국 이게 대통령 제주도 출신도 아닌데 이런 인기를 한다는 거는 제주도에 표를 얻어서 대권 출마하겠다는 대통령 병이 안 걸렸으면 이런 행동 하냐 이야기예요.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돈을 퍼줘서 내가 대통령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 병에 걸린 거죠. 우리를 볼 때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역사한 사람은. 그다음에 그 5.18 헌법 전문에 넣자고 했죠. 그다음에 수원역, 그다음에 영등포역, 거기에 자기 선전하면서 전부 지상을 지하화하겠습니다 해서 선거 공약으로 자기 이름 팔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그 위험한 인물인데 국회 세종시로 옮긴다 그러고. 국회 세종시로 옮긴다 그랬잖아요. 돈은 생각 안 해요. 내가 권력만 잡고 내가 인기만 얻으면 나라 재정이 거덜이 나도 나는 모르겠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야, 완전히 우리 예? 이춘 교수님이 그 한동훈 저 연구 많이 했어요. 한동훈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평전을 가지고. 예. 그리고 인상이 지금 가바르다 말이 나오는데 이게 머리를 활딱 뺏기면 관상이 팬덤형, 원숭이형이에요. 아이, 그건 인신공격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벗기는데 이제 그 침팬지들이 권력 있는 사람한테 아부를 잘하는 주특기 침팬지들이.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가면은 빡빡이 아니 인사를 90도 각도로 하더라. 우리는 그렇게 못 하거든.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악수를 한 적이 있는데 나는 90도 각도 못 해요. 참아. 예? 근데 그건 뭐 교수들은 법보다 안 하잖아요. 아니 문재인 만났는데 각도를 90도 건 거요. 한동훈이가. 아, 홍준표는 뭐 완전히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코바콩. 검사들이 대학에서 배운 게 그따구로 배웠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제가 역사를 또 보면은 사례를 들면은 그 아테네 정치인 그 알키비아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제자인데 알키비아데스가 알키비아데스. 소크라테스의 제자. 동성애 옹호자예요. 동성애자. 남자들 이 동성애자인데 소크라테스의 애제자이고 페리클레스의 조카였습니다. 근데 페리클레스가 죽고 난 뒤에 이제 저 전기에 등장해가지고 유명한 인물이 됐는데 온갖 굉장히 미남자예요. 언변 좋고 가문 좋고 했는데 너무나 오만 방자하고 잘났다고 건방을 떨어가지고 많은 아테네의 정적을 사게 돼. 자기가 정적을 사버린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잘못 없다. 내 잘났다 이러니까. 많은 정적을 샀는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27년 동안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아테네가 국력이 더 강했는데 국력이 더 약했던 스파르타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망했는데 그 정치가 멸망을 한 데 대해서 그 정치가 주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책임론. 역사가들이 알키비아데스를 지목을 해요. 선동 잘하고 잘생기고 했는데 너무 잘나고 오만방자하고 이 선동 정치로 이끌어 갔는데 이 사람이 그 시칠리아를 원정하자 해가지고 막 미래 가지고 떠들고 해가지고 갈라다가 결국 모함을 받아가지고 적국인 스파르타로 망명을 가버려요. 스파르타에 망명 가면서 아테네 군사 기밀을 다 알려줘버리네. 그 반열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오고 해가지고 막 전국을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하면서 적국을 갔다가 왔다가 스파르타 가가지고 또 그 왕후하고 또 이렇게 또 이런 관계를 또 하고 도망을 온단 말이에요. 아테네 스파르타 가서 사고를 쳐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 알키비아데스를 볼 때 저는 한동훈이가 생각나요. 한동훈이가. 참 그래서 그 완전히 저주에 가까운 말씀인데. 조주보다는 역사책 읽고 지금 말이죠. 한 20분 동안 한동훈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 공부를 더 해야 돼. 안 그러면 자신이 불리해야 돼요. 저는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은. 제가 예전에 이러면 안 하는데 그동안 2주 동안에 한동훈 연구 좀 했습니다. 20분 동안 지금 계속 한동훈 얘기만 하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할 얘기 없으세요? 있습니다. 네? 이재명 이야기 해야죠. 이재명이가 지금 형평성의 차원이 투 트랩 아닙니까? 하나는 토요일 장기 집회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 그 탄핵,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압박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정책의 우경화라 해가지고 금투세 그 폐지를 하겠다 해서 지금 코스닥 지수가 지금 약간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투자자 협회 연합회에서는 당장 입장문을 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박수를 보낸다고 했고 또 최태현 SK 회장하고 간담회 해가지고 기업인들 고충을 듣고 또 AI 기업 간담회 또 열고 해가지고 이제 기업인들을 향한 중도 우익의 보폭을 굉장히 지금 넓히고 있습니다. 그 중도층 공략 가속하죠. 그 이제 먹사짐이라 해가지고 우익의 표심을 자극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그 방탄용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 목적이 그건 피할 수가 없죠. 10월 전까지. 그리고 이제 더 한 번 더 기사를 보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금투세를 그 폐지하는 대신에 이재명한테 조건을 달았는가 봐요. 단순하게 금투세 그거 주는 게 아니고 이사들의 주주
충실 의무제를 도입하겠다가 법안을 조건으로 해서 같이 붙인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기업들 이사들의 그 어떤 역할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의무부담이 강화되기 때문에 예, 예. 소액 주주로부터 잘못되면은 기업의 M&A 같은 거 할 때 예. 미국처럼 소송이 많이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기업들 볼 때는 이거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다. 이거 더불어민주당에 반기업 좀 꼼수라는 게 있다. 그래서 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뭐 별로 비판적인 준비를 안 해오셨군요. 아니 그리고 이제 거의 원래 뭐 이재명 할 말이 없는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시잖아요. 이재명 대표에게는 우리 이 교수님. 예, 할 말이 없는 게 이제 15일 날 1심 신고 날 때까지는 상당히 그 대여 공세를 강하지 않는가 싶은데 네. 이재명으로 볼 때는 또 한 가지는 야당의 그 분란 윤석열과 한동훈의 그런 갈등 구조를 좀 와치해 가면서 작전을 짜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15일 날 어떤 식으로든지 저는 그 보수 집권층에게 네. 유리하게 판결이 저는 좀 나온다고 좀 기대죠. 어떻게 보면 기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5일 날은 이재명이 그러니까 15일 날 네. 이재명이가 작살날 수 있다. 예. 무슨 뭐 구속까지는 아니라도 구속은 판사들이 겁이 많기 때문에 그까지는 못하고 이제 벌금형을 때려서 국회의원 정지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배지를. 예, 배지는 이번은 떼버려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건 이제 우리 이 교수님의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이죠. 예, 희망사항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토요일 날 집회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의 무식 무능하니까 무식 무능 무모 하니까 이거 5년 임기가 너무 많다. 2년 반 너무 길다. 이것이 롱타임이니까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야 된다. 4년 하되 단임하지 말고 4년 2번 중임을 하자. 예. 그것을 여당이 받아라. 해서 이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탄핵 부담은 좀 탄핵을 또 시키려 하니까 좀 그렇고 해서 반발 우려를 하기 때문에 4년 중임제 개헌을 받아라고 이 여당 의원들을 한동훈 쪽에 설득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 하려 할 겁니다. 네. 아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입으로는 감히 말을 못하죠. 말은 네. 못하지만 네. 자기가 대통령 되면 5년 할 거냐 8년 할 거냐. 8년 낫죠. 8년 하려고. 8년 낫죠. 네? 이거 윤석열이가 임기 줄이고 중임제 하자면은 이번에 하면 되지는 않을 것 같단 말입니다. 야당으로 볼 때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년 잘라 디스카운트 해버리자. 그렇게 해주면 좋지. 예. 네.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흥미있는 대목입니다. 내각제 하자는 거 아니거든요. 예. 대통령 중임제를 해가지고 국회나 같은 날짜로 하자. 국민투표를 하자. 헌재 기다릴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좀 국민들한테나 여당한테 네. 이 먹혀야 될 소지가 조금 유도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1년을 포기해야 되는데 예. 그 좋은 자리를 그만두려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예. 그렇게 할 사람 같았으면은 지금 이런 고생을 자초하지 않을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뭐 2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벼락출세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감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거저 먹은 거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겁탈해가지고 얻은 거더라고. 전리품이라고요. 네. 뭐 겁탈이나 이런 것은 좀 앞으로 문학적인 너무 심한가요? 너무 과하죠. 좀 자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과부를 겁탈했다고. 네, 네. 세 번째 얘기 좀 해야죠. 예, 세 번째. 예. 네. 지금 조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국이 제일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머저리 같은 정치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머저리냐 예. 두 가지입니다. 이분이 학벌 있잖아요. 서울대 법대 네. 교수고 그
맞벌에 하는 행동이 내공이 처진다는 이야기예요. 실망. 그런 것이고. 지금 나타나는 걸 보면. 예. 두 번째는 용모. 저렇게 미남인데 걔네도 미남 아닙니까? 근데 미남 값을 해야지 여성들이 더 아우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볼 때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조국으로 볼 때는. 예. 아, 또 여성적 접근. 아이고, 저 용모가 그 정도면 그렇죠. 여자들이 뿅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아직도 네. 어필할 정도인가? 지금 이제 맛이 많이 간 모양이에요. 자꾸 미녀도 자꾸 보면 실증 느끼잖아요. 아무래도. 예. 그런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물이 많이 빠졌던데. 굉장히 빠졌던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조국이가 들어가려면은 이재명하고 네. 이재명하고 국힘당의 한동훈 네.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그러면 여기서는 중도인지 실용주의인지 그러면 중도 실용주의에서 좌클릭해서 중도 우클릭으로 그런 정책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머리가 딱 그쪽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굳어진 게 그 젊은 사람인데 머리통은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머리가 완전히. 윤석열보다 더 굳어져 있어요. 그 무슨 친일파 무슨 그렇죠. 죽창관이 뭐니 해가지고 이 재벌 교육 학교 재벌 아들 딸인데 이 산호맹 출신 아닙니까? 산호맹. 그래서 참 한 번 굳어진 머리를 사실은 그 부산의 학원 재벌. 그쵸. 학원 재벌 아들이거든요. 그 재산가의 아들이. 예, 학원 재벌. 학원 재벌가의 아들인데 막 부모 잘 만나서 출세를 했는데 그 계보를 보면 또 자기 할배가 뭐 또 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산호맹이 됐는가. 근데 그렇죠. 참 그게 대물림이 됐을 가능성도 DNA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족보 DNA 자기 그렇죠. 대물림이 결국은 자기 그걸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조국은 잊혀진 프로페서, 잊혀진 정치인으로 그냥 흘러가 버린 거예요. 국민들 아마 후회할 거예요. 왜 조국을 찍었는가. 그럼 찍으려면 차라리 자유 통일당을 찍지 왜 조국 당을 혁신당을 찍어요. 걸피당 무슨 친일파니 이승만이 어쩌고 저쩌고 전두환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죽창관이 옛날에 올드 레코드 풀어서 말이죠. 그거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조국의 정치가들은 이 국민들이 이제 회초를 들어서 정신 못 차리면은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돼요. 길가에 인물도 많아요. 좋은 사람들. 근데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에 몰려든 사람들이 개개인을 보면은 굉장히 이른바 괜찮은 경력과 학력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결국은 그게 이제 이제 애국심인데 이제 결국은 자기 이름을 내고 출세를 하고 배지를 달자 이제 권력과 출세에 올바를 되면 그 대한민국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네. 어떻게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느냐 지금 그 양당 정치 극자 극우의 양당 정치는 안 된다 이런 데 대해서 자기 처절한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문제라. 그게 국힘당에 자기 서류 들고 출세하겠다는 그런 기러기 무리들하고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서. 안타까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국민들이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불만인 점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 예. 이것을 참 어떻게 보면 참 괄목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예. 나는 이재명과 다르다. 예. 이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이 차별화도 전혀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아니, 보면 더불어민주당 따가리 노릇 이제 앞잡이 노릇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보다 더 올드한 거야. 더 극자예요. 네, 예. 더 극좌지. 그럼 누가 찍어줍니까? 그러니까 기소로망에 프랑스 농객인 기소로망의 그 제3의 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하나 힌트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극자 극우 진영놀이는 안 된다. 국민들이 호소를 하고 그러면 대한민국 제3의 길이 뭐냐. 그렇게 해서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설득을 하면은 먹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용적으로 그 출산 문제, 예? 그리고 남북한의 무슨 갈등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 여러 가지 지금 그 또 외국인 문제, 이민자 문제 그러면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단 말이 많아요, 사실은. 거기서 정치 그 팔레스를 플랫폼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면은
그것이 입법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안타깝다는 이야기 조국이가. 그 참 정말로 기대에 너무나도 미치지 못하는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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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진화된 게 없다니까요. 조국이는 그대로예요.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방금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했고 참. 예. 방금이요. 지금 우리 시간으로 5시 정도에 오후 5시에 트럼프 승리 선언을 했고 대통령 당선 영광이다. 미국을 치유하겠다 그랬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징역 9년의 구형을 받았군요. 이야, 쇼킹한 뉴스. 네, 징역 9년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네. 지금 댓글에 갑자기 이제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트럼프를 맞이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참 이것도 보통 숙제가 아니고 저 정도의 실력을 갖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무려 9년의 중형을 받았다. 참 심각한 위기인데요. 참 잘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교수님, 일전 교수님, 오늘 윤석열 한동훈 조지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엔 또 이재명을 또 어마어마하게 조지셨는데, 네. 지금 역사학계의 터미네이터, 우리 이주천 터미네이터, 프로페서 이주천 교수님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